최근 미국에서 일본과 동맹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본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양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케이토 연구소에서 등장한 주장으로 미 정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단체라서 일본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보수파 공화당의 집권을 돕고 있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정도이며 미 보수파 정계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백악관 및 상원을 떠받쳐주는 브레인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일본을 정리하자는 주장은 적지 않은 무게감을 가지며 충격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현재 일본은 동북아 주변에서 대만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적대적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백악관으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고 오바마 시절은 더욱더 미국과 깊은 밀월 관계를 내세웠고 로비를 했던 그들이기에 미국의 이런 발언은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며 냉엄한 국제 외교의 현실을 실감케 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싱크탱크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심을 일본으로 보고 의견을 냈으며 미일 동맹은 동맹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데 어떻게 그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K2에서 이런 말이 나왔냐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미국 싱크탱크의 일본 관련 연구를 위한 자금도 엄청나게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여론을 조성하는 곳이 그들임을 알기에 사사키 평화재단을 비롯해 각종 조성된 풍부한 자금이 미국에 수혈되면서 일본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고 때론 그것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사키 평화재단은 2014년 한국의 독도를 미국이 다시 분쟁 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민주당 정권 집권 시기에 한반도에 적용된 정책은 일본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일본의 존재감은 사실상 워싱턴 정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지금도 미국에 한국은 친중 세력이라며 G7 참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친중 국가인 한국이 미국 네트워크에 필요 없다며 한국이 미국으로서 동맹 자격이 있냐면서 미국에 한국을 내치라고 설득하려고 들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일본과 동맹을 끊자는 이야기를 하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 선언인 것입니다. 그만큼 동북아시아 정세 및 미국의 핵심 가치가 변하며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이고 일본은 자칫 국제외교 논리에 따라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K2는 필요 없는 동맹은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열거한 나라가 10개국 정도가 되는데 일본은 포함되었지만 같은 동북아시아권의 대한민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우선 그들은 일본이 공짜로 미국에 보호받는 일종의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한,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일본은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크탱크 K2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보수파 싱크탱크인 K2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논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료한데 일본은 전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1%만 방위비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은 불만입니다. 많이 벌었으면 많이 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라는 압박으로 최근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인 이지스 어쇼어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 등이 미국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 사유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나름대로 미국에서 F-35 105대를 주문하는 등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싱크탱크 입장에서는 일본의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평화헌법 뒤에 숨어서 안보 무임승차하는 일본이 미국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방위비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일본의 3분의 1 정도의 방위비를 집행하던 한국이지만 2026년경에는 역전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GDP는 일본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GDP의 약 3%에 육박할 정도로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강력한 국방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국방비 3%에 근접한 수치를 한국이 이뤄나가고 있고 미국이 안보 무임승차라고 한국을 비난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싱크탱크 K2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한국과 동맹을 끊을 정도는 아니다는 판단을 했고 어느 정도 충분히 돈을 쓰는 국가로 분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갈수록 늘려가면서 자주 국방을 표방해 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한국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미국 동맹으로서도 바람직한 무장화가 되어간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중 간 국방비를 쏟아붓는 치열한 경쟁과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는 둘째치고 중국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부담이 되는 형국입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중국보다 4배 이상의 국방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GDP 수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를 커버해야 하는 미국은 점점 더 돈 좀 있는 동맹들이 자체 무장을 강화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 한국의 현무미사일을 비롯해서 전투기 개발 등 국방 5개년 계획 등을 실현하는 모습이 미국에서 논의되는 보수 핵심 사안과 맞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 등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고 미국은 한국이 국방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판단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자주 국방을 키워간 것이 절묘하게 미국 보수파 불의인 의도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이런 주장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반대로 비슷한 위치의 한국도 저렇게 자주 국방을 추진하며 스스로 노력하는데 일본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파 싱크탱크 K2는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안전을 누리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포진하지만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거나 위기에 빠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영토 분쟁으로 호시탐탐 일본을 노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저돌적인 기세를 봤을 때 미국 없이는 이러한 평화는 쉽지 않았으리라는 판단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K2 연구소는 이번에 리스트에 올린 국가 중에 독일도 있었는데 독일 역시 GDP에 비해서 국방비를 매우 쓰지 않는 나라로 러시아로부터의 미국 보호를 거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대부분은 돈에 관한 이야기로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미국이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실제 동맹으로 인해 미국의 파워가 강해지는 것과 반대로 동맹에 나가는 돈으로 미국이 쇠퇴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면서 동맹과의 관계를 논하는데 돈이 많은 일본의 행태가 미국에 걸려든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반대 진영 바이든은 동맹을 우대하고 동맹과 함께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비춥니다만 만약 트럼프 혹은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된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강화되고 미국은 손을 거둘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기존 동맹 중 일본과 같은 몇 국가들에게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고 주문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세에 일본이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보다 한 발 늦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헌법에 묶여있던 일본은 적극적으로 국방비를 집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됐습니다. 게다가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경제에 몰두하면서 국방을 다소 등한시했던 것도 타격이 오는 것이죠. 만약 미국이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오면 일본은 당장 러시아와 중국을 곧바로 맞닥뜨리는 현실이 어렵지 않게 전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센카쿠 열도를 간단하게 점령할 수 있다며 일본의 해군력이 중국보다 상당히 열세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상황에 미국의 철수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당장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센카쿠는 금세 중국이 편입하게 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며 미국은 제한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일본 동맹인데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의문이 듭니다만 미국이나 중국 모두 전면전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해 중국은 이미 미국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사태를 급속도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미국 싱크탱크를 통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점점 더 국제사회는 미국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과 동시에 각자 도생으로 자주 국방을 키워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국방력을 키워서 한국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이 자칫 그 타이밍이 늦어버린다면 중국의 영토 수복 등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대로 국제정세를 잘 읽어 절묘한 수를 펼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 올해 나이 65세인 그녀는 2005년부터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독일의 총리직을 무려 14년이 넘도록 지켜오고 있습니다. 2010년을 제외하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꼽힌 그녀는 지금도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메르켈의 행보는 자유무역을 파괴하고 동맹국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오로지 자신의 지지율과 또 한 번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야망을 가진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근 찾은 곳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 바로 이곳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23만 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1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고 평생 사죄해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독일의 수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수십 년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반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죠. 이번에도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에서 독일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기억을 생생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빚을 졌다. 영원히 우리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이 기억은 독일이라는 국가와 분리할 수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만행이 전 세계에 증명될 충격적인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938년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한참 격화되던 때 중국에 있던 일본 영사관이 일본 본토에 있는 외무성에 충격적인 내용의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이 공문서에는 일본군 병사 70명당 성노예 1명을 공급해달라 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운용에 깊게 관여한 사실까지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사죄 없이 어떻게 하면 북한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지에 대한 국리와 미국과 중국을 향한 굴복 외교만 아주 일관된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하였는데 이를 두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발표하자 북한은 일본은 방사포와 미사일도 구분할 줄 모른다 라며 북한 외무성 일본 담당 부국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를 오래지 않아 가까이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쏘았을 때 일본이 헷갈린 방탄포와 어떻게 다른지 잘 대비해보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이 가장 막대하는 국가가 일본이라 봐도 될 정도인데요. 일본은 북한과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며 북한과 상호 불신의 껍질을 허물고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 라며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휘토류 2천만 톤, 무연탄 45억 톤 등 우리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많은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고 이들의 총 가치가 무려 3,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는 북한이라는 땅은 미국의 대북 제재만 풀리게 되면 수백 수천조 원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건설, 제조업 시장이 새로 열리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일본이 북한과 몽골에서 만나 평양과 원산 구간에 일본의 초고속 열차 신칸센을 건설하자는 논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 정부가 UN 차원의 올림픽 휴전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휴전 결의 자체는 사실 갑자기 주목받을 일은 아닙니다. 2018 평창 겨울 올림픽 전에도 UN 회원국 모두가 올림픽에서의 평화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이 기간만큼이라도 지역 분쟁을 멈추자는 의미의 올림픽 휴전 결의를 체결하였는데요. 동계와 하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몇 개월 전에 UN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올림픽 휴전 결의는 진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범국인 일본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인들의 전범기 응원을 허용한 상황인데다가 아베 내각의 핵심 정치적 방향 자체가 헌법을 뜯어 고쳐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일본의 위선적인 모습을 강력히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2020 개정 헌법 시행을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외조부로 둔 신조 아베 총리가 노부스케의 정치적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아 평화 헌법 개정에 끈질기게 집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벚꽃 스캔들과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 나머지 결국 2020년에는 조용히 있다가 2021년 9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로 목표 기간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 그린피스가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은 모두 기억하시죠? 당시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 연구원은 2020년 3월에 그린피스가 조사한 일본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일본 정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두 폭로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마다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선 오염도를 측정해 왔는데요. 2019년에도 어김없이 10월부터 11월까지 4주 동안 지금 보시는 이 후쿠시마에 위치한 제이빌리지 근처를 조사하였습니다. 제이빌리지는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로 2020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의 출발 지점이죠. 전세계 언론들이 생중계로 집중 조명할 만큼 매우 중요한 스팟인데,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 이곳 방사선량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보다 무려 1775배나 높은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이 충격적인 결과를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야마시타 야스히로 위원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뿐만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한국 수출 규제라는 21세기 역사상 최악의 판단 오류로 휘청이고 있는 일본 경제를 아베는 이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 강한 반전을 주기 위해 현재 도쿄올림픽에 거의 올인하고 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이미 사용한 금액이 1조엔, 하나로 11조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내년 올림픽이 실제로 열리기 전까지 최소 수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런데 역대 올림픽들의 수익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적자로 그나마 동계올림픽의 수익성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2016 리우 하계올림픽은 2조 4천억 원의 적자, 영국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도 800억 원 적자, 심지어는 1998년에 열린 일본 나고야 동계올림픽도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으로는, 특히 하계올림픽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매우 어렵고, 올림픽이 끝난 후 오직 올림픽을 위해 건설한 경기장들을 관리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죠. 게다가 이렇게 그린피스에 의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출발점조차도 방사선 수치가 원전 사고 전보다 1775배나 높게 측정된 것이 이미 전세계에 알려진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쿄올림픽을 찾을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올림픽은 단순하게 얼마를 투자했고 경기장 티켓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고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와 간접적인 관광업계 부상 효과 등 간접 효과가 더 큰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보시면 올림픽을 통한 직접적 효과가 21조 원, 간접적 효과는 2배가 넘는 44조 원에 달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2020년 7월까지 한국인들의 일본 관광을 포함한 일본 불매운동의 열기가 식을 가능성은 0에 가까운 데다가 방사능 노출로 인한 안전성도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간접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죠. 오히려 올림픽 이후에 일본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대표 미디어 중 하나인 에이시아타임스는 일본의 소매 판매가 4년 반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급락했고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9.2% 축소하여 경기 침체의 화두가 되었다 라며 아베노믹스와 올림픽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일본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